다양한 문화가 주류 사회라는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 그러니까 멜팅팟 속에 매끄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믿음. 네. 우리는 오랫동안 이걸 아주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신화를 산산조각 내는 아주 묵직한 선언으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주류 사회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도발적인 명제죠. 맞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살고 있다는 어떤 사실의 묘사가 아닙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소수 집단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집단적 정체성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이른바 규범적 이상입니다. 규범적 이상. 네, 마땅히 지향해야 할 어떤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순히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전통 축제를 즐기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다문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종교, 언어, 민족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심오한 정치 철학적 논쟁, 그리고 그 이면에 얽히고 설킨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문제까지 오늘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흔히 다문화주의를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는 식의 부드럽고 포용적인 태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현대 국가의 뼈대 자체를 뒤흔드는 논의입니다. 현대 국가는 역사적으로 주류 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거든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으니 당연히 소수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주류 집단이 평생 겪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기울어진 우동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희 문화를 억압하지 않을게 알아서 잘 살아봐 라는 식의 소극적인 관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치열한 논쟁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방치하는 게 배려가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소수 집단에게 굳이 특별한 권리를 따로 주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윌 킴리카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집단 특수적 권리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평등이라고 믿어왔잖아요. 네,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각이죠. 그런데 특정 집단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철학적 바탕에서 나온 주장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다문화주의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굵직한 기둥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결론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뿌리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 기둥? 네, 첫 번째는 찰스 테일러가 주창한 인정의 정치입니다. 테일러는 여기서 존재론적 전체론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가져옵니다. 잠깐만요. 존재론적 전체론이라니 말이 너무 무겁고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이 좀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풀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죠. 무인도에 평생 혼자 산다고 가정해 보면 거기서 나라는 정체성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미하겠죠.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진공 상태에서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테일러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타인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즉 대화적 과정을 통해서만 자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대화적 과정. 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느냐가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결국 사회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깊이 의존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내 문화나 정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롱거리로 전락하거나 왜곡된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무례함을 넘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다. 네,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테일러는 이 맥락에서 캐나다 퀘벡의 프랑스어 보전 사례를 듭니다. 퀘벡이라면 영어를 쓰는 캐나다 안에서 프랑스어를 고집하는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테일러의 관점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프랑스어라는 언어와 문화 그 자체가 보존되어야 할 환원 불가능한 사회적 선이라는 겁니다. 환원 불가능한 사회적 선. 네, 퀘벡의 언어 정책은 단지 지금 당장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 세대도 계속해서 자신의 프랑스어 화자로 정체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넘어서서 공동체를 창조하고 보호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언어를 개인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지켜내야 할 거대한 생태계처럼 본다는 게 정말 신선한 접근이네요. 자, 그럼 테일러의 입장은 그렇고 두 번째 기둥이라는 윌 킴리카의 접근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째 기둥은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입니다. 방금 살펴본 테일러가 문화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나 집단을 강조했다면 킴리카는 철저히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의 관점이요. 네. 킴리카에게 문화는 그 자체로 신성하다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적 바탕입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의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의 맥락.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종교를 믿을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려면 애초에 그런 선택지들이 의미를 가지는 문화적 배경, 메뉴판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메뉴판이 있어야 고를 수 있죠. 여기서 킴리카는 운평등주의라는 아주 흥미로운 논리를 끌어옵니다. 운평등주의. 이름부터 재밌네요. 온평등주의자들은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불평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자신이 전혀 선택하지 않은 환경, 즉 단순한 불운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국가와 사회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리와 비슷하네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개인의 잘못이나 선택이 아니니까 사회가 복지제도로 그걸 보완해 주듯이요. 맥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킴리카는 주류가 아닌 소수자 문화에서 태어난 것 역시 철저히 개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불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 소수자 문화에 속한 것도 불운이다. 네, 다수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자가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국가가 아무리 입버릇처럼 우리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차별 없이 대합니다라고 선언해도 현실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킴리카는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맞아요. 국가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죠. 당장 공용어를 하나로 지정하거나 일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국가는 이미 필연적으로 특정 주류 문화나 기독교적 전통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 지점에서 심차 골드만의 사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심차 골드만? 네, 그는 미국 공군 장교이자 정통파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네, 그는 신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유대교 전통 모자인 야물커를 실내에서도 항상 쓰고 싶어 했죠. 그 작고 동그란 모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군대 복장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금지당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국가의 규정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종교 자체가 신도에게 요구하는 기도, 금식 같은 것은 내재적 부담입니다. 이건 신앙에 스스로 감내해야 할 몫이죠. 본인이 선택한 종교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골드만 장교의 경우처럼 나의 문화나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국가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사회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 이것을 외재적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잖아요. 이미 일요일은 다 쉬는 날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법과 자신들의 문화가 충돌하는 경험을 주류는 거의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소수자들은 이 외재적 부담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킴미카카는 골드만 장교가 야물커를 쓸 수 있도록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이 단순히 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류는 겪지 않는 그 외재적 부담의 무게를 덜어주어 출발선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향한 주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 다문화주의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평등의 문제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건 평등이나 인정을 넘어서 본질적인 권력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사회의 기본 규칙을 세팅하고 누군가는 그 규칙에 어떻게든 자신을 끼워 맞추며 순응해야만 하니까요. 매우 중요한 통찰로 넘어오셨습니다. 평등과 인정이라는 렌즈를 넘어 권력과 억압의 문제로 시선을 확장하는 거죠. 프랭클 러벡 같은 학자들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요? 네,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누군가 나를 물리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러벳은 진정한 자유란 타인이 내게 자의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만난 노예를 상상해 보시죠.
주인이 당장 노예에게 간섭하지 않고 풀어준다고 해서 그 노예가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죠. 노예의 신분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주인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며 노예의 삶을 박살낼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는 그 구조적 취약성 자체가 바로 지배이고 억압이라는 겁니다. 와, 간섭이 없는 게 아니라 권력의 종속 여부가 핵심이군요. 이 물리를 세실 라보르드가 분석한 무슬림 소녀들의 히잡 논쟁에 연결해보면 정말 뒤통수를 맞는 듯한 통찰이 나옵니다. 네, 프랑스 사례죠. 프랑스 같은 곳에서 공립학교 내 히잡 착용을 법으로 금지했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종교적인 가부장제로부터 어린 소녀들을 해방시키는 아주 진보적인 조치처럼 보인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 정책이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고 실험의 핵심입니다. 라보르드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가 학교에서 히잡을 강제로 벗기려 하면 보수적인 부모들은 딸들을 아예 공교육 시스템에서 빼내버립니다. 학교를 안 보내는군요. 네, 그리고 폐쇄적인 종교 학교 교내거나 아예 집안에 가둬버리죠. 맙소사. 결국 소녀들은 공립학교에서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고 성장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네요. 보수적인 문화적 정체성 안으로 더 깊숙이 아주 방어적으로 고립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가부장적 지배로부터 구출하겠다고 던진 정책이 오히려 소녀들을 통제 불가능한 더 깊은 지배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끔찍한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러벳은 이런 이유로 오히려 덜 억압적인 실천, 즉 학교에서의 휘잡 착용을 수용해주고 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녀들이 사회로 나와 독립성을 기르고 더 심각한 가부장적 지배를 줄여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권력과 억압이라는 렌즈로 현실을 들여다보니 정책의 이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게다가 역사적 부정의의 관점에서 원주민 주권 문제를 바라보면 또 다른 차원이 열리죠. 네, 역사적 맥락이 등장하죠.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호주의 원주민들이 자치권이나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단지 우리 전통 문화가 소중하니까 예쁘게 지켜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원주민들의 요구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행했던 끔찍한 영토 강탈, 주권 부정, 문화 파괴라는 뼈아픈 역사적 맥락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네, 현재 국가가 원주민들을 지배할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권을 포함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훔쳐간 것을 돌려주는 필수적인 정의의 회복 과정이라는 논리죠. 여기까지 듣고 보면 다문화주의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벽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당장 뉴스를 봐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잖아요. 네, 완벽해 보이는 이 이론들의 맹점을 파고드는 비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크게 4가지 갈래의 강력한 비판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 비판들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뭔가요? 첫 번째는 제레미 월드론이 제기하는 세계 시민주의적 비판입니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문화를 마치 유리 진열장 안에 영원히 박제된 순수하고 고정된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여기는 본질주의적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문화는 박물관 전시품이 아니다. 하긴 현대의 문화는 이미 수백 년간 전쟁, 무역, 이주를 겪으면서 수없이 상호작용하고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한 가지 문화적 틀에만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재료들을 끊임없이 조합하며 살아갑니다. 월드론은 문화가 계속 진화하고 섞이는 생물 같은 것인데 다문화 정책은 자꾸 특정 문화를 과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고 집착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좁은 틀에 가둬버린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비판은 경제적인 딜레마를 건드립니다. 바로 재분배 대 인정의 딜레마인데요. 이 부분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뼈아프게 제기되는 우려입니다. 사회가 정체성의 인정과 문화적 권리에만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면 결국 시민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옥죄는 본질적인 문제, 즉 빈부격차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재분배 투쟁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시선이 분산된다는 거군요. 네, 게다가 로버트 퍼트넘 같은 저명한 학자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꽤나 도발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시민들 사이에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끈끈한 연대감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다양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복지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니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 대목에서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반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례죠? 아이린 블룸라드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펼친 캐나다가 오히려 동아주의를 강조한 미국보다 이민자들의 정치적 참여율과 귀화율이 2배나 높았거든요. 아, 캐나다의 사례. 네, 다문화 정책의 신뢰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포용을 돕고 연대감을 키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셈이죠. 두 시각 모두 현실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판이자 다문화주의 논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피를 튀기는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페미니스트 비판, 즉 내부 소수자의 문제입니다. 아, 이건 정말 딜레마 그 자체더군요.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회로부터 힘없는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수 집단 내부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 또 억압받는 더 취약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 아동, 성소수자들 말이죠. 뼈아픈 현실이죠. 소수 문화를 보호한다는 아름다운 명분 아래 그 문화권 내에서 벌어지는 강제 결혼이나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가부장적 악습,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문화적 차이라며 눈 감아 주어야 할까요? 이건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아까 언급했던 킴리카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네, 킴리카는 두 가지 권리의 개념을 명확히 대조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첫째는 외부적 보호입니다. 소수 집단이 외부 주류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스스로의 문화를 보호할 권리입니다. 이것은 적극 옹호합니다. 주류로부터의 보호는 찬성. 하는 권리는 진정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문화를 보호하는 건 찬정하지만 그 안에 개인을 억압하는 무기로 문화를 쓰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명쾌한 정리네요. 마지막 네 번째 비판은 글렌 콜타르드가 제기한 탈식민주의적 비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주장이죠. 소수 집단이 주류 국가를 향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특별한 권리를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지배와 피지배의 식민 권력 구조를 영원히 재생산하는 덫이라는 거죠. 이 논의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묵직한 비판입니다. 콜타르드는 저명한 사상가 프란츠 파논을 인용하면서 지배자에게 인정을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걸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식민지 권력은 원주민을 온전히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든요. 인정의 정치라는 틀 안에 머무르는 한 결국 주류 국가가 허락하는 선 안에서만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아, 뼈 아프네요. 따라서 진정한 해방은 국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화를 긍정하고 주체적으로 투쟁하는 자기 실현에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깊고 복잡한 철학적 논의들을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로 끌어와 보죠. 2011년에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였죠. 네. 다문화주의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기는커녕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채 서로 분리되어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현대 유력 사회,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의 통합 문제에서 다문화주의가 마치 모든 문제의 원흉처럼 정치적인 독내북이 되고 있는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현상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내 이주민 위기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커지면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교육 시스템이나 노동 시장에서 겪는 구조적인 실패를 오롯이 그들 개인의 탓이나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개인과 종교 탓으로 돌렸다. 네, 여기서 우리는 세실 라보르드의 날카로운 통찰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사회적 통합은 결코 소수자들만의 일방 통행이 아니라 주류 사회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쌍방향 통행입니다. 쌍방향 통행. 이민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적응해라 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가와 주류 사회도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북아프리카계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통합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때 주류 사회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인종차별이나 빈곤의 늪은 외면했습니다. 원인은 안 보고 결과만 본 거네요.
국가가 이민자들을 통합할 제도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모든 책임을 그들의 문화나 종교적 정체성 탓으로 환원해버리는 현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라는 이념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평등한 조건에서의 진정한 포용을 이뤄내기 위한 국가와 주류 사회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결과는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문화주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심해의 바다까지 다녀온 기분입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문화가 알록달록하게 섞여 산다는 낭만적인 포장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전장이죠. 인정받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자아의 상처, 불운의 우에 결정된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치열한 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그리고 문화를 핑계로 내부의 약자를 억압하는 모순과 국가 권력에 순응하게 만드는 식민주의적 함정까지 얽혀 있죠. 맞습니다. 이 모든 팽팽한 논쟁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은 결국 지배와 억압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타인을 진정으로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할 것인가 하는 인간 본연의 문제일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겠죠.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레미 월드론의 통찰처럼 우리의 문화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섞이고 진화하는 멈추지 않는 하이브리드 생물과 같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뒤 미래 사회에서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한 이 복잡한 권리와 인정의 프레임워크는 그처럼 끝없이 유동하고 변화하는 내일의 정체성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두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